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돈을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자기 동료 종 중에서 자기가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큼이냐면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종이 있어요. 자기 돈을. 그런데 그 종을, 동료 종을 보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너 빨리 갚아. 그러니까 여보게 친구요, 내가 갚겠네. 조금만 기다려주게. 지금 당장 갚은 마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그냥 막 휘둘러 가면서 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멱살 잡고 빨리 갚어, 빨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에 그 왕과의 그 하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민망한 거야, 이게. 응? 아니, 자기는 왕에게, 주인집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를 탕감을 받고 나와갖고 겨우 100데나리온 진 거 갖고 저렇게 멱살을 잡고 그러나? 그래갖고 주인에게 가서 민망해갖고, 아니, 저 사람이 같은 종인데, 1만 달란트 빚을 왕께 주인님에게 탕감을 받고 나왔으면 감사하고 자기도 자기 동료 종에게 선처를 베풀어야 되는데 민망하게 해서 막 그 사람의 친구의 목을 잡고 막 갚고사고 막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야? 하면서 그 왕이 불러요. 이놈아,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나 빚진 거를 탕감을 해줬는데 너도 네 친구를 긍휼히 여겨서 그 정도는 뭐 나중에 받든가 아니면 탕감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 지금 21세기, 지금 2025년 오늘이 12월 23일일 거예요. 23일 기준으로 그럼 얼마냐? 1달란트는 얼마고 1데나리온은 얼마냐? 자, 제가 그 네이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구글에서 다운받았어요. 오늘 다운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 금거래소 시세 라인 넙이라고 써있어. 여기 보면은 제가 다운받은 건데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살 때예요. 내가 살 때 여기 보니까 순금 시세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골드 24K라고 써 있고요. 3.75g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대로 돼 있냐?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비싸? 85만 8천원이네요? 이건 내가 살 때래, 여기 소비자가.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팔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금을 팔을 때 기준인가 봐요. 내가 팔을 때는 73만 2천원. 그러니까 0.14%.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쫙 나오는데 18K, 14K 뭐 100금 시세 나오는데 그런 걸 볼 필요 없고. 이렇게 비싸? 그만두네?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이런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응? 자, 그러면은 이게 데나리온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 데나리온은 요게
1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래.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럼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시대로 따졌을 때? 지금 시대로 따졌을 때 한 1000만원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원이 넘지요, 지금. 이게 지금 85만 8천원이니까 1000만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뭐라 하겠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도 비유가 돼요. 하루 품삯.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를 받았냐? 이때 당시에 성경 기록할 때 1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죠? 그러면 지금 아마 10만원, 뭐 10만원 더 주는 데도 있고, 뭐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뭐 혹가다 뭐 한 10만원 이하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1데나리온에 그러면은 1달란트라고 했잖아요. 1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노동자 품삯으로 싸졌을 때 한번 보자고요. 얼마예요?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20년 동안.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10,000달란트. 라고 했잖아요.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돈의 값어치가 그렇게 되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탈란트라고 했잖아요. 탈란트. 헬라어로 탈란트. 헬라어로 달란트. 헬라어로. 그래서 아까 연예인 얘기를 했죠. 영화배우, 탤런트, 뭐 혹은 뭐 개그맨은 남자고 개그우먼은 여자고, 이런 그런 예능 쪽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그리고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능력. 이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있냐, 탤런트가 얼마나 있냐, 지혜가 얼마나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라 할게요. 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 이 왕자가, 왕권을 받으러 가는 이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여기가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벌었으나,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각 사람에게, 15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이라고 나와요. 개별적인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긴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맡긴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랫동안 그 종들을 대대로 종의 자식,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혹은 10명 혹은 20명의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어떤 놈이 재능이 많고 어떤 놈에게 맡겼을 때, 내 돈을, 내 재산을 맡겼을 때 잘 관리를 해줄까, 돈을 더 불려줄까, 이거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지방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지방회는 어디에 속해요? 총회에 속해요. 총회.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이제 한 2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20명의 목사니까 20개의 교회들이 모인 거겠죠? 그리고 그 이 지방회가 또 어디로 가입을 해야 돼요? 총회. 총회는 뭐예요? 저는 이제 침례교단입니다. 저는 침례교단. 침례교단이면 침례교 총회가 있고, 또 장로교 다니면 장로교 총회가 있잖아요. 장로교는 이제 파가 워낙 많으니까 한 25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따질 거 없고, 또 감리교 총회가 있고요, 성결교 총회가 있고요,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침례교단인데, 침례교단 총회가 어디에 있냐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맞은편에 우리 침례교단이 있어요. 10몇 층짜리인데, 거기 10층짜리인가 10몇 층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가 총회예요. 거기에 제가 속한 지방회가
그 총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 총회에. 그래서 그 총회에다가 제 교회 이름을 딱 전화해갖고 딱 대면 어느 교회, 어느 지방에 속해 있는 누구누구 목사. 저는 이제 여기 뭐 초등학교 스터디니까 거기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 후원하는欄에 보면은 홍영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게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이름으로 총회에, 지방회에 가입이 돼 있고, 그 지방회가 총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총회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방에 속했는지 모르잖아요. 저게 거짓말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면 총회에다 전해갖고 여기 혹시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응? 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의 교회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그 목사가 어디 지방에 속해 있다 하더냐 이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서울에 뭐 무슨 지방에. 그럼 저는 어디냐? 서울 동부지방이라고 그래요. 서울 동부지방에 소속된 제 교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홍영선이라고 나와요. 총회에 전화해보면 안다니까요.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 지방에서 주소록이 책으로 한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왜? 총회에 등록된 교회, 그러니까 지방애들이 많잖아요. 뭐 몇백 개 될 거 아니에요. 몇백 개가 아니라 2,500교회인가 될 거야 아마. 총회에 속해 있는 그 중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각 지방에 소속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동부 지방인데 그 동부 지방의 안에 다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인데 타 교단에서 공부하고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침례 교단에서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의도 순공교회 앞에 그 10층짜리인가 11층짜리가 있는데 그 총회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그 침례교단 그러니까 대전에 가면 유성에 침례대학교가 있어요. 침례대학교에 소속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군수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MDB 과정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단에서만 인정해 주는데요. 거기에서 2년을 공부를 해야 다른 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우리 지방에 와서 목사 이제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인증제도가. 목사 안수는 안 주지만 우리 총회에서 2년 동안 공부했으므로 이 사람에게는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를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인증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에는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회에 못 올라가 있는 목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데에서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고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지방에서 안수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하기를, 그것도 원래 불법인데, 사실,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졸르니까 해달라고. 그러면은, 당신 우리 교단에서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총회는 못 올라간다. 우리 지방에서만 목사를 인정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해서
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무슨 뭐 낭독하는 게 뭐 있어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같이 5명이 안수를 받은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이제 그 성서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막 목사님들 7명인가 8명이서 이제 그 안수위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 머리에다가 어깨에다 등에다 손을 대고 그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안수를 허락한다고 하는 거.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인정만 해주는 선언서만 읽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하죠? 순종이다 뭐 있었잖아요. 그거 대답하십시오.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없어요. 총회에서 아무리 이름 찾아봐도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우리 지방에서만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다고요? 저는 거기 올라가 있어요. 왜? 저는 침례대학교 계열에 옛날,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도 침례신학교라고 있었어요. 수도 침례신학교. 거기가 안성에, 안성 톨게이트 나가면은 바로 거기에 안성 그 톨게이트 나가자마자 거기 그 수도 침례신학교라고 있었어요. 간판이. 꽤 큰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계열에 그 야간이 또 서울에 있었어요. 그 야간을 제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안성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게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서 하는 사람은 30만 원이 적어요. 왜? 교단 인정이다. 그리고 안성은 문교부 인가예요. 정식 문교부. 대한민국의 문교부. 30만 원 차이인데, 근데 교수는 똑같아. 그러니까 낮에 거기서 가르치고 밤에는 야간에 서울에 와서 가르치는 같은 교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4년을 공부를 했어요. 졸업을. 그 다음에 MDB 3년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다 끝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거기서. 정식으로.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K 무슨 대학에, 솔직히 얘기할게요. 강서대학이라고, 옛날에는 그리스도 대학이라고 화곡동에 있어요. 화곡구청 뒤에. 그 강서구청 뒤에, 지금 강서구청이 지금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거기서 한 300m인가 500m 올라가면 거기 강서대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거기가 그리스도 대학교였는데 제가 다닐 때 거기가 그리스도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제가 박사과정 할 때인가? 아니, THM 할 때 켈시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서 또 강서대학교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팔자를 기구하지. 저는 어떻게 다니는 학교마다 이렇게 다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는지.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대학교에서 학부를 4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대학교에서 바뀐 켈시대학교에서 THM을 2년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박사과정에 가서 박사과정에서 4년 반 만에 박사과정을 취득을 했어요. 저는 원래 3년을 끝냈어야 되는데 지도교수를 참 희한하게 만나가지고 제 사상이, 여러분 초등학교 스터디에서 들어와서 알겠지만 저는 사상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닌 켈시대학교, 지금 강서대학교는 좌파가 많아요. 저는 좌파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좌파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좌파가 없어요. 좌익이지.
김일성 신봉자,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상이 틀려가지고 어떠한 책을 읽다가 그거 교수하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말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논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저를 1년 반을 논문을 쳐다보지도 않고 딱딱딱 던지기만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4년 반 만에 졸업을 시켰어요, 저를. 어쨌든 그래서 저는 수도 침례, 지금은 이제 제 그 학적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수도 침례 신학교가 없어졌잖아요. 그 통합을 한 건데, 어디로 통합을 했냐면 대전 침례대학교로 통합을 했어요. 근데 저를 이제 학적을 보려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이름 거기 기록이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졸업한 게. 저는. 그리고 여기 강서대학교에도 졸업을 한 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6개월 동안을 공부를 한 거예요. 수도침례신학교에서 7년을 했고 여기 와서 4년 반을 했잖아요. 4년 반이지 아니죠. 10년 반을 했죠. 10년 6개월. 학부 때부터니까. 그래서 20년 6개월을 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지방에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 평신도 같으면 뭐 산악회도 있을 거고, 어떠한 뭐 무슨 모임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 꼭 무슨 단체가 만들어지면 뭐가 있어요?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비를 걷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단체의 회장이 되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이, 회계 담당은 뭐예요? 회계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회계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달란트잖아요. 탤런트. 그 다음에 총무일도 마찬가지고, 그 총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모임의 회장을 맡기고 총무를 맡기고 회계를 맡길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수도침신에 다니고 할 때 졸업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가 99학번인데 99학번 그 졸업생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이제 한 몇 년은 잘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냐? 지금 이렇게 발이 넓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해가지고 총무도 하고 해가지고 잘 연락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막 설득하고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잘 몇 년 동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냐? 오늘 2026년 6월 23일 6.3 선거 민주화 항쟁 20일째입니다. 어저께 19일째니까 20일째.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지럽다는 인원이 좀 많은데요. 오늘도 역시 선관위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일들이, 특히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온갖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일이 뭡니까? 1900매 박스를 포함해서 7,650kg, 7.6톤이나 되는 인쇄물을 선관위가 구리시에 있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전부 다 녹여서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잠실 칠동 제2투표소에 증거 보존하러 갔던 동부지법
그 증거보전을 신청했던 그 증거도 들어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1900매가 들어있는 박스를 증거보전을 신청했었는데 개혁신당에서요. 그 박스가 폐기처분에서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7.6톤이나 되는 인쇄물, 성관의 인쇄물을 그냥 불태워버린 것도 아니고 폐기처분해버린 것도 아니고 녹여버렸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용해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 용해시켰냐? 뜨거운 물에다가, 정말 뜨거운 물에다가 그 많은 용지를 집어넣고 펄펄 끓입니다. 그러면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게 텍스처가 전부 다 분리돼 가지고 떡처럼 되거든요. 거기다 수산화 나트륨, 소위 가성 소다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인쇄되어 있던 인쇄물 잉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분리가 되면서 완전히 용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떡처럼 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황산까지 집어넣으면 폐기 업체들이 원하는 완벽한 증거 가치가 전혀 없는 그냥 똑같은 풀어 헤쳐진 똑같은 그런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물 플러스 수산화 나트륨 플러스 황산 이렇게 화학약품 범벅을 만들면 거기 있는 인쇄용지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뭐가 폐기처분이 됐는지 얼만큼 됐는지만 있고 나머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건 동부지법에서 개혁신당이 신청을 했던 증거보전 물건 소위 1900매라고 투표용지 1900매라고 적혀있는 그 박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법원에서 전화를 해서 선관위에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폐기업체에 보내서 구리시에 있는 한 폐기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인쇄용지 7.6톤이나 되는 인쇄용지를 넣고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넣고 거기다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를 엄청나게 부은 다음에 황산을 넣어서 떡처럼 비비면 그게 전부 다 종이가 용해가 돼버립니다. 거기 적혀있는 인쇄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간이 정말 큰 거 아닙니까? 선관위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보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회의록, 대화 회의록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 쓰레기 같은 조직이 선관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7년 동안 부정선거를 조사해 왔는데 그리고 없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에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부정선거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만깁니까? 정말 이준석은 우리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한 수 더 뛰어난 말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7년 동안 부정선거를 조사했는데 증거가 별로 없는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부정선거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저는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집니다. 저런 인간들, 저런 쓰레기 같은 조직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다는 생각. 서울에 인쇄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지역에 있는 인쇄업체를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한데 서울에서 304km 떨어진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에다가 발주를 맡깁니다. 엄청난 양을 5억 얼마인가? 이건 또 뭡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 조직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관위가 하는 짓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좋아하진 않지만 비상계엄을 해야 될 명분이 갈수록 쌓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정말로 눈을 뜹니다. 세상이 선관위가 이렇다는 조직에 대해서, 이런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금 젊은이들 20일째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에 대해서 선관위나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겠지. 과연 그럴까요? 이 분노와 이 원망과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이 분노, 이 젊은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재선거를 하자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사전선거는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인쇄를 해가지고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요, 찍어도 아무 소용없는 지문을 찍게 하고, 웬만한 신분증, 사단법인 신분증 사진 맞고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다 투표용지 받아서 인쇄를 투표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조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제도 시스템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원한다고 하면 선관위가 그럴 리가 절대 없겠지만, 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프랑스 같던 투명 플라스틱 통에다 투표를 해서 봉투에 넣어서 그냥 넣고 숫자가 하나씩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아날로그로요. 사전선거일이 지나면 그것만 봐도 몇 표를 여기서 투표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전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2030 세대들이 그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통신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선관위가 해왔는데, 통신 와이파이까지 다 해서 해커한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2030 요구가 헛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외계에서 오는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요.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고 20일 동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영준 PD님이 뭐라겠죠? 7,500 몇 톤이나 되는 걸 폐기 처분했다겠고, 그리고 투표지나 모든 걸 다 어디서 한다겠죠? 나주에서 한다겠어요. 호남, 전라도. 왜 그럴까요? 거기를 믿으니까. 자, 여기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당시에 선관위에서 과천에서 5톤 트럭에다가 그 폐기물을 싣고서 시흥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고물상에다 파뒀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거기다 갖다 붓고서 갔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과천부터 몰래 따라와가지고 차로 다 따라와가지고 시흥시에 거기 고물상에 가서 그 사람들 선관위에서 가고 난 뒤에 가서 거기를 뒤졌어요.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한 투표지와 하여간
투표한 사람과 뭐 이런 기록들 거기서 한 200개인가 그 정도의 그런 증거들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를 실방으로 켜놓고 하는 바람에 더불어당과 선관위가 그걸 본 거야.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유튜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값을 찍었어요. 그 고물상에. 그때 당시에. 그거 값으로 따지면 거기서 그 고물상에서 사는 값으로 따지면 만약에 5만 원인 것 같으면 10만 원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물상에서는 아따 좋다 하고 팔았지. 그렇게 하고서 다음날 더 가져가려고 갔어요. 거기를. 시흥시 고물상을.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그 5톤 트럭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싣고 시흥 그 고물상에 가서 싣고 전라도로 갔어요. 그래갖고 전라도까지 또 따라갔어. 그 트럭을 따라서. 걔네들이 눈치를 챘는지 들쳐가지고 빙빙빙 어떻게 돌다가 놓쳐버렸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생방송으로 막 이런 증거가 있다 엄청나게 밝혔어요. 근데 뉴스 같은 데서 더불어당에서 극우무리로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총선 때 그걸 국민의힘당에 그걸 증거들을 다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시큰둥했어요.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단절을 해버린 거야. 우리 자유 국민들과. 그렇게 하고 지난번 한동훈이가 비대위로 총선 이끌었을 때 완패를 했죠. 그때 사전투표에서 완패를 해버렸어. 그때. 그게 지금의 더불어당의 192석이에요. 그게 바로 완패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전투표에서 다 뒤집어졌어. 전국이 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서초동에서. 그 다음에 전국에서 140군데에서 투표지가 모질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국정 오늘부터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노골적으로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나갔잖아. 국민의당에서도 극우적이라고 폄하해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야네들은 우파들이 아무리 이런 거 증거 갖다 줘도 소용없구나. 그냥 극우무리로 우리가 똑같이 하는구나. 믿고서 이번에 노골적으로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에서 딱 잡고 장동혁 대표가 이건 부정선거다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처음에는 국민의당에서 망설였어. 근데 지금 이영동 PD 뒤에서 보지만 이 시간이 지금 2026년 6월 24일 이제 새벽이네요. 12시 45분이니까 이 시간에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이 20일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저거에 몇 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금 한 1000명 정도, 저 뒤까지 다 합해만 1000명 좀 넘을 거예요. 근데 낮에는 저거에 10배도 넘어요. 몇만 명이 모여서 해요. 꽉 차니까, 앞뒤로. 밤에는 이런데 20일 동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야, 청년들이 나섰다. 전국에서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이 밤에, 이 새벽에. 저게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
1-3이라고 써있죠. 저기 태극기 흔드는 거. 이 건물이 그런 거예요. 저 뒤에도 가면 체조 경기장이에요. 저 이 건물 뒤에 보면. 여기는 핸드볼 경기장이고, 핸드볼 경기장 저 뒤에.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는 청년들이 나섰기 때문에 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 극우다 소리 들어가며 극우무리로 해가지고 음모론자라고 폄하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분들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더불어당은 절대 특검 안 한다고 버티는 데까지 버틸 거예요. 두고 봅시다.